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제 7번째 설명을 드릴 차례죠. 예, 7번째 설명을 드릴 차례이고 오늘은 2018년 1월 15일 입니다. 네, 이 A라는 부분이 캔슬링 법칙에 여기 C 다음에 A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연간 순이익 증가율입니다. 연간 순이익 증가율을 좀 꼼꼼하게 이 편에서 따져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이 초입 부분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 가끔 한 번씩 분기 순이익을 괜찮은 분기 순이익을 가끔 한 번씩 내는 기업은 어느 기업이든 할 수 있다. 대신에 최근에 분기 순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주식을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인데,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고, 당신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정말로 우량 기업이며 최근 실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려면 여기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일시적인 증가를 쫓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시적인 증가가 아니라는 점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꾸준하게 성장을 했었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찾아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이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섹터가.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점을 분명히 하려면 몇 가지 확인 작업이 더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연간 순이익 증가율을 알아봐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은 최근 3년간의 연간 주당 순이익이 최근 3년간의 연간 주당 순이익이 계속 증가를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년 증가했다라는 추세를 잘 살펴보는 것이고, 비록 최근의 연간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나아져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더라도 전년도의 순이익이 그 전해보다 줄어들었다면 손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그래프로 나타내자면요, 그러니까 3년간의 연속해서 증가폭이 계속 증가율이 증가를 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 증가율이 감소를 했다, 아니면은 소폭 하락을 했다, 증가율이 이런 식의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이 시점에 최고의 실적을, 그 기업의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다 하더라도 선뜻 매수를 할 수 있는 손이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순이익이 증가하는 주당 순이익이 또 증가하는 것이 포인트고, 이런 순이익 증가율이 가속화되는 구간의 성장주를 찾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인 것만큼 이 캔슬님의 C와 A 부분은 성장주를 찾는 것에 대한 중점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부분의 첫 번째, 연간 순이익 증가율이 25%에서 50% 혹은 당연히 그 이상인 주식을 선택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에서는 자기 자본 이익률, 즉 ROE죠. ROE가 이제 얼마나 높은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최소 평균, 그러니까 50년간의 데이터 속에 기반한, 과거 미국 시장에서 50년간의 데이터를 기반한 그런 평균 통계치를 내보자면, 가장 최고로 실적이
개선이 된 종목이 아니고 주가가 한마디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주가를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 속에서 ROE는 평균 최소 17%가 됐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제가 낙서를 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잠시만요. 최고의 성장을 보인 주가 패턴들의 평균 ROE는 최소 17%를 기록했다는 것이고, 여기서 제가 처음에 언급해 드렸던 최근 세 번째로는 최근 3년간의 순이익 증가가, 아까는 뭐 주당 순이익이었지만은 순이익 그냥 단기 순이익이죠. 단기 순이익 증가도 책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최근 3년간의 순이익 증가가 얼마나 안정적인가라는 것을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정성 측정 지수를 나타냈는데요. 그게 여타 통계 지수와는 달리 1부터 99까지의 지수를 매긴 것을 새롭게 도입을 하고, 즉 1에 가까울수록 성장성이, 그러니까 순이익 증가율이 더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성장성 그리고 또 순이익 증가율이 안정적인 구간이 1에서 99 중에서 20에서 평균 25 이하로 밑도는 그런 그 기업들이 성장성 순이익 증가율이 안정적인 그 구간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서 언급하기로는 30이 넘어가면 민감주에, 경기 민감주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부분을 또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핵심 키워드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경기 민감주는 회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딱 눈에 선한 것들이 있죠.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경기 민감주다. 철강, 그리고 화학, 제지, 고무, 기계, 뭐 세부적으로 뭐 알루미늄 이런 것도 있고, 자동차도 있겠죠. 플라스틱, 주택 건설 뭐 이런 부분도 있겠어요. 네,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있는데, 이런 민감주들은 강세장 초기 국면에는 평균 투자 수익률은, 이런 민감주들은 그 평균 투자 수익률에 밑도는 것들이 좀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투자 수익률들이 존재하면은 그 평균 투자 수익률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것이 이런 특징이죠. 경기 민감주들의. 그것도 강세장 초기 국면에서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등장한 그런 성장주들, 이런 민감주들 말고요, 새롭게 등장한 경기 성장주, 즉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성장 요건을 갖춘 성장주들이겠죠. 예, 그런 성장주들이 최소 두 번의 사이클을 주도한다. 그리고 나서 시장의 관심은, 그러니까 성장주가 먼저 강세장 사이클을 주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시장의 관심이 턴 어라운드 주식이나 실적이 이제 그 흑자로 기록이 되는 거죠. 턴 어라운드. 죄송합니다. 턴 어라운드 주식이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성장성이 한마디로 성장성이 가장 높은 성장주들이 최소 두 번의 강세장 사이클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수요 현상들이 주로 턴 어라운드나 경기 민감주로 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 혹은 이제 새로운 업황들이 개선된 종목으로 눈을 돌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책에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주식들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 것이 또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조금 비교해 부분이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책에서 내기로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고의 수익률을 가져다 준 주식 가운데 한 4개 중에 3개는 성장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1개 정도는 턴어라운드 주식이나 경기 민감주가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새로운 업황에 개선된 종목 뭐 이런 정도로 꼽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주만 잘 골라도 거의 시장 통계에 가장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낸 그런 패턴에 크게 뒤처지지는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턴어라운드나 민감 주식도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1982년에 크라이슬러나 포드 이런 주식들은 민감주이면서도 턴어라운드를 기록해서 주식시장 이 1982년도에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것만큼 한마디로 턴어라운드 주식도 상당히 주도주 요건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턴어라운드 자체가 당연히 이제 성장을 하는 것이고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여기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성과 성장률 자체가 주당 순이익률 자체가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성장률 자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가율 자체가 감소를 하거나 현저하게 좀 낮아진다면 그 자체적으로 매수를 못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구간은 연간 3년간의 또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턴 어라운드라는 것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이제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가 이제 흑자로 전환되니까 지속적인 성장성은 기록할 수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자를 기록했던 회사가 턴 어라운드 그 말 자체로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또 국내 주식도요, 턴 어라운드 주식이 어떤 분기나 두 분기, 그러니까 한 해에서 또 가장 강력하게 성장을 하는 구간이 또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당연히 예로 나와 있지만 턴어라운드 주식을 한마디로 그 주도주로 편성하기에는 이 요건에는 해당을 안 할 수가 있어서, 근데 이제 턴어라운드 주식 자체가 요건으로 충분히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드셨겠지만은 캔슬링 법칙으로 그냥 따지고 본다면 턴어라운드 주식은 3년간의 순이익 증가율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매수를 지금 당장 안 해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장성이 강하게 돌아나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 책에서 언급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속적인 패턴의 성장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 이 턴어라운드 시점에 주식의 상승폭은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고려해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00년도에서 이제 시장의 약세장이 시작돼서 2003년에 끝이 맺었는데요. 이때 시점에 민감주들이 상당히 2003년 이후에 성장을 했었던, 예를 들자면 사실은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특성들이 이제 구시대적인 발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성장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힘든데, 이 시점에서 중국에서 기초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던 국면이었죠. 그래서 철강, 구리, 석유, 화학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빠르게 성장을 해서 이때 당시에 경기 민감주들이 성장을 했었는데, 그래도 경기 민감주 이들이
미국 경제의 미래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장주 요건에서는 당연히 민감주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턴어라운드 주식을 샀다고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안 샀다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아까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시는데 좀 오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부분도 넣었는데, 턴어라운드 주식을 샀다고 해도 연간 순이익 증가율이 5에서 5%에서 10% 이상으로 증가하는, 연간 순이익 증가율이 5에서 10% 이상으로 증가하는 주식을 사는 것이고, 또 당연히 특징적으로 2분기 연속해서 증가하는 것, 그게 또 특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약간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린 부분으로 설명을 한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가장 최고로 성장했던 주식들의 특징 중에 네 종목 중에 세 종목은 성장주가 그런 패턴을 기록했었고, 한 종목 정도가 민감주나 이제 턴어라운드 주식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민감주나 턴어라운드 주식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확률적으로도 25% 정도는 한 시대의 어떤 흐름을, 최고의 대장주로서, 주도주로서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퍼센트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당연히 이제 매수 요건에서 고려를 해볼 수 있으실 텐데, 여기 책에서 나와 있는 그 주요 사항으로는 경기 민감주의 랠리 자체가 단명에 그치기 쉽다라고 나와 있고, 순이익이 다시 감소할 조짐만 보이면 하락세로 돌변하기 십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턴어라운드 주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샀다고 하더라도 연간 순이익 증가율이 적어도 5에서 10% 정도는 성장해야 되고, 분기 순이익이 2분기 연속 급증을 하는 종목들만 좀 대상으로,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책에서 언급하기로는 형편없는 주식들을 어떻게 솎아낼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최근 3년간 연속해서 주당 순이익이 증가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종목은 어떤 업종에서든 전체 종목의 20%에도 못 미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조건들을 통해서 80% 이상의 형편없는 종목을 솎아낼 수 있는 셈이고요. 사실 대부분의 주식은 성장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진하거나 아예 정체되어 있고, 심지어는 뒷걸음치기도 하죠. 그래서 80% 정도는 이 조건으로서 솎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안 좋은 주식들을 좀 솎아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해 둬야 할 점은, 연간 순이익 증가율이 높은 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확실한 성장주는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소위 말하는 성장주의 상당수는 주식시장 상장 초기에 높은 성장률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성장률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한 사이클에서 성장주로 각광받았던 종목 가운데 대다수가 다음 사이클에서는 주도주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지난 3년간 매년 30% 이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회사가 30%씩 계속 성장을 했던 회사가 갑자기 최근 몇 분기 동안 순이익 증가율이 한 10에서 15% 정도로 낮아진 거죠. 이런 케이스를 예를 들면서, 그런 이미 이 성장주의 요건으로서 생명이 다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성장을 계속 하지만요, 회사는 성장성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장주로서 생명이 다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고, 조직이 크고 설립한 지 오래된 기업일수록 종종 성장률이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조직이 크고 설립한 지 오래된 기업일수록 성장률이 뒷걸음질 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이런 기업들은 피해야 되는 것이고,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기업이 끊임없이 새로 등장한다는 것이고, 이들이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장성에 대한 증가율은 현저히 감소가 됐었죠. 그래서 2017년에 최고의 또 성장률을 기록했던 그런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다음부터의 그 성장률은 현저히 감소되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은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여기서 이번 섹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만 한 번 더 꼭 다뤄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가 수익 비율은 정말로 중요한가라는 부분이죠. PER이죠. 주가 수익 비율.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가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가 종목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최근에 확실히 2000년도 초반부터도 2010년도 초반부터도 PER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투자자들이 꼽는 요소였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가 그렇게 종목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 PER,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당신도 그렇다면 그 꿈에서 깨어나기 바란다라고 강력하게 이 책에서는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부분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지면, 지수가 좋다면 PER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강세장에서는 당연히 PER이 올라간 주식이 더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다체적으로 이제 이 시점에서 PER은 상당히 높게 나와 있겠죠. 근데 PER이 단순히 높다고 해서 이 시점에, 강세장 시점에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면 최고의 주식을 놓치게 된다라고 책에서는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PER이 낮다는 것은 당연히 지수가 낮을 때 PER이 또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PER이 낮다고 해서 한마디로 매수에 대한 의견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설명을 예를 들어드리고 있는데, 그 예 중에서 가장 적합한 예가 책에서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했던 기업이 이제 최근부터 심각한 단계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당연히 이 시점에서 구하는 그 주가 수익 비율보다 지금 현 시점에서 구하고 있는 주가 수익 비율은 당연히 PER이 낮겠죠. 네, 주가도 하락을 했었을 테고. 그러면 결국 PER이 저렴하다고 해서 매수에 대한 조건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여기서 예를 들어 드린 것이, 당연히 주당 순이익이 감소를 하는 그런 패턴의 주식들이 당연히 PER이 저렴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지수가 빠졌을 때 PER이 저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순이익이 감소하는 주식을 한마디로 PER이 싸다고 해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는 잘못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평균치로 설명을 여기서 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주가 수익 비율이 25에서 한 50에 이르게 되거나 심지어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주식을 과감하게 매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같은 최고의 투자 기회를 놓쳐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 수익 비율이 높다고 해서 매수하지 않는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시스코 시스템즈, 홈디포, 아메리카 온라인 같은 종목이 폭발적인 상승 행진을 하고 있을 때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네.
그만큼 주가 수익 비율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 어,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주가 수익 비율에 대해서 1998년에 코카콜라를 예를 들면서 PER이 계속적으로 낮아졌는데, 그렇다고 이제 매수 의견으로 접근하면 정말 위험한 것이었고, 이 회사는 그때 당시에 주당 순이익의 이제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정도의 내리막길을, 순이익 증가율 자체가, 그러니까 순이익 증가율이 내리막길을, 심각할 정도의 내리막길을 치닫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낮은 주가 수익 비율이 가능했었던 것,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면 위험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 끝으로 좋은 주가 수익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주식은 비싸다.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야기하는 또 한 가지 오류는, 한 업종에 속해 있는 여러 기업을 평가하면서 주가 수익 비율이 가장 낮다고 해서 그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매력적인 매수 후보로 선정하는 것인데, 이런 잘못은 아마추어나 프로 투자자 모두 저지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은 주가 수익 비율이 가장 낮은 기업이 대개 제일 나쁜 실적을 내고 있으며,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에 팔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시점에서든 주가는 그 기업이 현재 가치에 가장 근접한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떠올려 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이 섹터에서 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서 그러니까 가장 낮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업이 성장성이 끝에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책에서 언급하기로는, 우리의 연구 결과 낮은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낮으면, 여기서 연구했다시피 PER이 낮은 주가 수익 비율은 순이익 증가가 막바지에 달아났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낮으면, 낮은 주가 수익 비율은 순이익 증가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나타내는 효과라고 언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가율이 감소되는 그런, 네, 코카콜라의 과거 사례를 또 예를 들었었던 것이죠. 주가 수익 비율이 급격히 이제, 죄송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이제 한마디로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꼭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성장성이 가속화된 기업들이 최고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해도 앞으로 계속적인 실적의 가속화를 보인다면, 당연히 누구나 그 주식을 나중에 이제 지켜보게 된다면 좀 아쉬운 점을 토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최고의 실적과 최고의 그 주가 패턴을 보였던, 상승을 했던 그런 주식들을 과거에 이제 미래에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비싸다고 해서 한마디로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두렵다고 해서 매수를 그런 이유들로 피한다면, 그거 역시 이제 잘못된 패턴일 수 있다라고 또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주식은 비싸다라는 부분이죠. 네, 다음 시간부터 제가 최대한 요약을 더 핵심적으로 잘 해드려서 2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네, 영상들 다 보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니까 그럼 많이 힘드시니까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어, 여기 이 책에서도 주가 수익 비율이 높았어도 훌륭한 매수 기회가 된 사례들을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ER에 대한 오류를 한 번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서 연간 순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A 섹터, 연간 순이익의 증가율을 측정하는 그런 캔슬님의 A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